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이야기는 단순한 무기 하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이 세계 방산 시장에 던진 충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024년 한국 해군과 방위산업계가 세계에 공개한 한 척의 잠수함. 그 이름은 장영실함. 세계 언론들은 이 잠수함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했죠. 한국이 괴물을 만들었다. 괴물. 강렬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왜 괴물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잠수함이 왜 괴물로 불리는지, 그리고 이것이 한국의 기술력과 세계 방산 시장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기본 스펙부터 살펴볼까요? 장영실함은 3,600톤급 디젤 잠수함입니다. 3,600톤. 이게 얼마나 큰 건지 감이 오시나요? 한국이 그동안 운용해온 선원 1급 잠수함이 3,000톤급이었습니다. 장영실함은 그보다 600톤이나 더 큽니다. 600톤이라는 차이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잠수함에서 이것은 엄청난 변화입니다. 더 큰 공간은 더 많은 무장, 더 많은 승조원, 더 긴 작전 시간을 의미하거든요. 하지만 크기만으로는 괴물이 될 수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안에 담긴 기술입니다. 장영실함의 가장 혁명적인 기술, 그것은 바로 리튬이온 배터리 시스템입니다. 잠깐, 리튬이온 배터리라고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에 들어있는 그 배터리 기술입니다. 하지만 스마트폰 배터리와 잠수함 배터리는 차원이 다릅니다. 디젤 잠수함의 가장 큰 약점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공기입니다. 디젤 엔진은 산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디젤 잠수함은 주기적으로 수면 위로 떠올라 스노클을 통해 공기를 흡입해야 했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적에게 발각될 위험이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수면 가까이 올라오는 순간 레이더에 포착될 수 있고 소나에 잡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수함의 핵심은 얼마나 오래 물속에 숨어 있을 수 있느냐입니다. 핵잠수함은 이 문제를 원자로로 해결했습니다. 원자력 추진은 공기가 필요 없으니까요. 그래서 핵잠수함은 몇 달이고 물속에 잠겨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핵잠수함은 비용이 천문학적입니다. 한 척을 건조하는 데 수조 원이 들고 운영 비용도 막대합니다. 게다가 원자력 기술은 국제적으로 엄격히 통제됩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핵잠수함의 장점은 갖되 비용과 정치적 복잡성은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한국은 답을 찾았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입니다. 장영실함에 탑재된 리튬이온 배터리 시스템은 기존 납축전지보다 에너지 밀도가 훨씬 높습니다. 같은 공간에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 결과 장영실함은 수중에서 2주 이상 작전이 가능합니다. 2주입니다. 물 위로 떠오르지 않고 말이죠. 이것은 디젤 잠수함의 한계를 완전히 뛰어넘은 겁니다. 사실상 핵잠수함에 준하는 작전 능력을 갖춘 거예요. 그래서 괴물이라는 별명이 붙은 겁니다. 디젤 방식인데 핵잠수함처럼 작전한다니 이건 게임 체인저입니다. 그런데 배터리만 좋다고 끝이 아닙니다. 잠수함의 생존성은 얼마나 조용한가에 달려 있습니다. 바닷속은 소리의 세계입니다. 시각적으로는 거의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그래서 잠수함은 소나를 사용합니다. 음파를 쏘고 반사되는 신호를 감지하는 거죠. 따라서 잠수함의 생존은 두 가지에 달려 있습니다. 첫째, 적의 소나에 잡히지 않는 것. 둘째, 적보다 먼저 적을 탐지하는 것. 장영실함은 이 두 가지 모두에서 혁신을 이뤘습니다. 먼저 저소음 기술. 장영실함은 초저소음 추진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프로펠러 회전 소음을 최소화하고 선체 진동을 극도로 억제했습니다. 게다가 보조 추진 시스템도 있어서 필요시 거의 소리 없이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 레이더 회피 성능. 장영실함의 선체는 스텔스 설계가 적용됐습니다. 수면 위로 잠깐 떠올라도 레이더 반사 면적을 최소화하는 형상이죠. 탐지 능력도 대폭 강화됐습니다. 최신 통합소나 시스템이 탑재되어 적 잠수함과 수상함을 먼 거리에서 탐지할 수 있습니다.
정보 처리 체계와 전투 체계도 완전히 새롭게 설계됐습니다. 한 해군 관계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일반 승용차가 최신 슈퍼카로 바뀐 격입니다. 엔진만 좋아진 게 아니라 핸들링, 브레이크, 서스펜션, 전자장비 모두가 업그레이드 된 거죠. 무장도 강력합니다. 어뢰는 물론이고 잠수함 발사 순항 미사일도 탑재 가능합니다. 이것은 수중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지상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전략적 유연성이 크게 늘어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잠깐, 이 잠수함이 왜 장영실함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을까요? 장영실? 조선시대 최고의 과학자이자 발명가였죠. 신분의 한계를 뛰어넘어 세종대왕의 신임을 받으며 치국이, 자경루, 혼천의 등 수많은 과학기기를 만들었습니다. 한국의 과학기술 자립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이 이름을 잠수함에 붙인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장영실함은 100% 국산 설계, 국산 제작입니다. 과거 한국은 잠수함 기술을 독일에서 도입했습니다. 209급, 214급 잠수함들이 그랬죠. 하지만 장영실함은 다릅니다. 설계부터 건조, 핵심 시스템까지 모두 한국 기술입니다. 특히 리튬이온 배터리를 잠수함에 적용한 것은 세계 최초입니다. 일본이 소류급 잠수함에 리튬이온 배터리를 시험적으로 적용한 적은 있지만 한국은 이를 본격적으로 양산 체제에 올린 첫 사례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기 하나를 만든 게 아닙니다. 기술 주권을 확보한 겁니다. 기술 주권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기술을 개발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한국이 반도체 강국이 된 이유도 기술 주권 때문입니다. 처음엔 기술을 배워왔지만 이제는 세계를 선도하는 위치에 올랐죠. 방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영실함은 한국 방위산업이 이제 단순 구매자에서 기술 선도자로 변모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 기술은 단지 방어용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거대한 수출 시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캐나다를 예로 들어볼까요? 캐나다는 현재 노후화된 빅토리아급 잠수함을 대체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총 사업비 약 63조 원. 한국은 이 사업의 유력 후보로 떠올랐습니다. 왜 캐나다가 한국 잠수함에 관심을 가질까요? 첫째, 가성비입니다. 핵잠수함은 너무 비쌉니다. 캐나다 같은 중견 국가에게는 부담이 큽니다. 하지만 장영실함 같은 최신 디젤 잠수함은 가격은 합리적이면서도 성능은 핵잠수함에 준합니다. 둘째, 기술력입니다. 한국의 조선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상선뿐 아니라 군함, 잠수함 건조 능력도 인정받고 있죠. 셋째, 정치적 부담이 적습니다. 핵잠수함 기술은 국제 정치에 민감한 영역입니다. 하지만 디젤 잠수함은 상대적으로 자유롭죠. 그래서 캐나다뿐 아니라 폴란드,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여러 나라가 한국 잠수함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은 이제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닙니다. 기술 이전, 공동 생산, 유지보수 협력까지 포함하는 종합 패키지입니다. 이것은 장기적인 관계를 만들고 한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전략적 도구입니다. 그렇다면 장영실함이 갖는 더 큰 의미는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비용 대비 효율성의 혁신입니다. 핵잠수함 없이도 그에 준하는 작전 능력을 갖출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중소국가들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방위비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최대의 효과를 내야 하죠. 장영실함은 바로 그 답을 제시합니다. 둘째, 기술 자립과 산업 생태계의 선순환입니다. 한국이 잠수함을 자체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은 배터리, 소나, 추진 시스템, 강판 제작 등 수많은 관련 산업이 함께 발전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일자리를 만들고 기술 경쟁력을 키우고 수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입니다. 셋째, 국가 브랜드의 상승입니다. 한국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삼성, 현대, K-파프, 드라마. 이제 여기에 첨단 방산 기술도 추가됩니다.
한국은 더 이상 기술을 배우는 나라가 아니라 기술을 만드는 나라입니다. 장영실함은 그 상징입니다. 하지만 모든 혁신에는 도전도 따릅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가 높지만 안전성 문제도 있습니다. 과열되면 화재나 폭발 위험이 있죠. 잠수함은 밀폐된 공간입니다. 배터리 사고가 나면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엄격한 안전 설계와 시험을 거쳤습니다. 배터리 셀 하나하나에 온도 센서가 달리고 냉각 시스템이 작동하며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즉시 차단됩니다. 실제 운용에서 안전성이 입증되어야 진짜 성공입니다. 또 다른 과제는 기술 유출 방지입니다. 한국의 첨단 기술은 경쟁국들의 표적입니다. 사이버 공격, 산업 스파이, 기술 탈취 시도가 끊이지 않습니다. 기술을 지키는 것도 기술을 개발하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그리고 국제 정치적 변수도 있습니다. 방산 수출은 단순 상거래가 아니라 외교와 안보의 영역입니다. 어느 나라에 무기를 파느냐는 국제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은 신중하게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영실함이 보여주는 방향은 분명합니다. 한국은 이제 방산 분야에서 게임 체인저입니다. 과거에는 미국, 러시아, 유럽이 방산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이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방산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죠. 2023년 한국 방산 수출액은 17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세계 9위입니다. 그리고 이 추세는 계속될 것입니다. 장영실함은 그 흐름의 최전선에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장영실함을 어떻게 보시나요? 한국의 방위 자립을 위한 전략적 도약으로 보시나요? 아니면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로 보시나요? 혹은 기술 강국으로서의 자부심으로 보시나요? 이 잠수함은 단순히 물속을 헤엄치는 철덩어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의 기술력, 전략적 선택, 미래 비전이 하나로 모인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이 결과물은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어디에 서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더 이상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앞서가는 나라, 더 이상 배우는 나라가 아니라 가르치는 나라, 더 이상 수입하는 나라가 아니라 수출하는 나라. 장영실함은 그 변화의 상징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은 숨겨진 힘이 아닙니다. 기술은 보여지는 힘이며 경쟁력의 원천이고 미래를 여는 열쇠입니다. 한국이 만든 괴물, 장영실함.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한국이 어떤 혁신을 보여줄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역사의 목격자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한국의 기술 혁신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